대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반에 끝내야 되나요? 최대한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니 간혹 이제 어디 가면 사무사장님이 다시 반쯤에 끝내라고 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40분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더라도 40분은 딱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는 제 책, 1500페이지 된 책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단위 상고에서 예산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책이 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보안으로 이제 이렇게 PPT 장표로 해가지고 제작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또 너무 또 내용이 좀 빈약하다 보면 또 뭐 교재로서의 의미도 좀 없고 그래서 사실 이 배당 파트가 이게 2시간짜리 교환입니다. 2시간짜리 교환이고, 이제 뒤에 있는 뭐 특정 부분 이런 자본거래 관련된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또 내용이기도 해서 이제 실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혹시 세무 대리인랑 협의를 하시거나 하고요. 앞에 이제 해당되는 만큼만, 배당 소득의 기본적인 내용만,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큰 의미 없고요. 자, 요게 이제 컨설팅 할 때는 또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연봉으로 10억을 받을 때하고 배당으로 10억을 받을 때하고 세금 내는 건 어떤 소득이 더 적게 될까요? 계산 안 해보셨죠? 저도 이거 고민하다 계산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분석을 할 때는 법인세 내는 세금과 받는 받는 개인 내는 소득세를 네팅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여금으로, 그러니까 보수로 10억을 처리할 때는 법인세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10억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걸 네팅하면 배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보수로 지급받는 게 세금은 덜 냅니다. 덜 냅니다. 법인세 비용 처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배당으로 처리 10억을 하게 되면 배당은 이경금 처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세 덜 내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받는 주주가 배당의 1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세금은 이게 좀, 근데 적어요. 세금은 좀 더 많이 내요. 왜냐하면 배당을 주는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그게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세금은 좀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받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연봉으로 10억을 받을 때하고 배당으로 10억 받았을 때하고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가처분 소득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니요. 배당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당세 공제 효과 때문에 그래요. 보수는 비용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당 비용 처리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회사 이익이 10억이 났어요. 이거를 주주한테 몽땅 다 배당했어요. 그러면 회사 이익 10억 났으니까 10억 기준으로 법인세 냈겠죠. 근데 그 법인세 낸 그 10억을 배당할 때 주주가 소득세를 또 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중과세. 이중과세 위헌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정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주는 사람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받는 주주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조정을 해줘요. 이 이중과세를. 그게 배당세 공제예요. 이게 만약에 법인 단계에 조정했다면 이게 빠지겠죠. 이게 빠져가지고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조정해줘가지고 이 금액을 세금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00% 조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소득이 배당이 더 많은 거예요. 원래 법인세 효과를 내가 받은 배당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낸 거에서 내가 가처분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여금보다. 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당세 공제. 이중과세 조정장치예요. 이쌤, 죄송합니다. 문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배당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요. 1억 정도를 배당받더라도 실제 내는 부담하는 세금은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억을 배당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실무적으로 보면 회사가 1억을 배당할 때 14% 원천지수 하고 나머지 8,600만 원을 지급하죠. 물론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은 내 통장에 이제 8,600이 찍혔죠? 네. 그리고 내년 5월 달이 됐죠? 그럼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었으니까 종합과세 돼가지고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잖아요. 1억에 대해서. 근데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 배당 이 금액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금액 이게 이중과세 조정자치가 없다고 그러면 1,700만 원에서 내가 원천수주 당한 1,400만 원 빼 나머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금액을 내야 되는데 배당세액공 이제 그 법인세 이중과세 그 금액을 여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결정세금은 1,400만 원이거든요. 내야 될 세금은. 근데 이거는 내가 배당금 받을 때 원천수주 당했잖아요.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그 실제 내는 세금은 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넣되 내는 세금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당 플랜할 때 이제 요게 이제 플랜할 때 필요해요. 1억 3천 받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제에서는 빠져 있지만 대표님의 가지금을 상환할 때 요새 뭐 증여 이익소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있죠. 대표님이 가지금을 상환에게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소각해서 뭐 대가 다시 받아가지고 회사로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할 때 사모님이 주주로 있는데 지분을 조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이 지분율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배당을 다 포기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초과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죠. 지금 과세돼요. 근데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증여 요구를 한 번도 안 썼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또. 그러면 배우자한테 초과 배당 해가지고 그거 대여받아가지고 아니면 역증여를 받던 거 해가지고 남편 가지금 상환하면 돼요. 이거는 세무상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6억이 살아있다고 배당 한꺼번에 6억을 해버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획에서 1억 3천씩 잘라가지고 몇 년 하는 거예요. 14%만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증여이익소각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6억을 가지금을 상환하는 그런 플랜이라고 하면 배당은 14% 내고 하는 플랜인 거죠.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없고 이제 그거는 뭐 남편의 의제 배당으로 과세 리스크가 있고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이 배당으로 활용한 가지금 상환 플랜도 가능한 게 이중과세 조정장치 이 효과 때문에 그렇다. 뭐 1억 하면서 14% 부담하고 정리하는 거는 뭐 이 정도 부담하고 하면 괜찮은 플랜 아닌가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부담되는 게 이제 그거죠. 건보료를 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저도 이제 이런 플랜을 할 때 이제 그 내년 그 5월 신고하면 정산보험료 11월 달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해줘도 이 문제예요. 건보료 한꺼번에 이제 많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쩔 수 없어요. 건보료 지금 올해 7.09%잖아요. 2년 동결됐거든요. 이례가 없어요. 네, 계속 조금씩 올랐거든요. 10%까지 계속 오릅니다. 건보료. 네. 유럽의 선진국은 건보료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소득에? 13%대예요. 동양에서 건강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게 대만이래요. 대만은 건보료율이 10%래요. 웬만한 건 다 무상으로 치료해준답니다. 그렇게 내면. 우리나라 7.09예요. 가까이 있는 대만이 10%인데 우리도 그 추세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뭔 병이 걸려도 뭐 병원 가면 한 10,000원만 내면 다 치료해주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죠. 하고 이제 국민정부도 뭐 13% 언제가 곧 오를 테고.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체결소에 걸리면 45%에다가 중미세하고 건보료하고 뭐 하면 진짜 한 70% 내게 되는. 너무 과하지 않아요? 어떻게 60% 넘게 가져가지? 반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본 거에. 물론 국가가 이제 이렇게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전부 비난을. 네, 여기까지 하여튼. 그래도 한번 내보고 싶은 세금 아닌가요, 그 세금? 과표가 10억이 넘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내는 사람들. 일단 요거에 플랜할 때 알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지분구조 분산 설계, 이때 요거는 이제 상속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포켓 바뀌는 효과. 이걸 이해하시고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세금은 상속세를 줄이려고 그러면 이 포켓이 바뀐 효과를 만드는 거래를 우리가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포켓이 바뀌려고 그러면 지분을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대표님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배당하더라도 대표님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연봉에다가 배당금 합치고 합산과세 되면 역시 세금 반이죠. 근데 이걸 아까처럼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지분을 증여해가지고 자녀를 주주로 만든다고 그러면요. 자녀한테 가는 배당금은 소득이 없으니까 1억을 배당받아도 14%만 세금 낼 거고, 건보를 무시하고요. 이렇게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대표가 받으면 다 합산과세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 매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분구조, 이거.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절차도 넘어가고요. 요건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급여로 2억을 처리했을 때 법인세 내는 거, 소득세 내는 걸 다 네팅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이쪽은 이제 소득용을 조금 바꿔봤어요. 급여 2억을 1억으로 줄이고요. 나머지 1억을 배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배당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배당 1억을 하는데 1인당 2,500만 원이니까 주석을 봤더니 주주 구성이 대표, 배우자, 자녀 2명, 25, 25, 25, 25로 지분구조가 이미 돼 있는 회사예요. 이거 설립할 때 아니면 짜기 어려운 지분구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분구조. 모든 주주 균등 비율. 청산할 때나 매각할 때나 상호로 갈 때나 어떤 경우든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억이 연봉이 소득세를 하면 소득세 부담이 거의 5천. 이제 배당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법인세 절세 효과를 감안해야 되죠. 2억이 비용 처리가 돼서 법인세를 19% 이제 이걸 덜 내죠. 그럼 네팅하면 1,100만 원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바꿔봤더니 오히려 세금을 1,500만 원, 이렇게 1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가 1억만 원 절세 효과 되고, 배당 받는 거, 대표님 거 40% 가정,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자녀 2분은 14%, 단수도 없다고 보니까 1,000만 원 해가지고, 했더니, 법인세 내는 거 다 했더니 1,500만 원 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소득용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절세 플랜을 짜봤더니, 세금을 400만 원 넘게 더 내잖아요. 배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위에 제목 대표님 빨간색 봐보시죠. 상속세를 고려한 분석입니다. 아니, 고려하지 않은 분석. 우리 보수할 때, 배당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세란 잣대를 기준으로 적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답이 180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상속세를 고려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노란 게 달라집니다. 7,500만 원은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대요. 이 7,500만 원이요, 포켓이 바뀐 금액입니다. 자, 보세요, 대표님. 요 2억 누구 주머니에 있나요? 대표가 급여받았잖아요. 대표 주머니에 있어요. 자, 이쪽 가보세요. 1억 대표 주머니로 갔죠? 배당 1억 한 거 2,500만 원, 2,500원 대표 주머니로 갔고, 나머지 7,500원 배우자고 자녀 주머니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상속세가 준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상속세 한계세를 50% 이게 줍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애가 태어나면 5억 원을 뭐 현금 증여한다더라.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요새 신문이 안 나오니까. 그런 증여 플랜 태어나면서부터 한대요. 강남에 있는 재산가들은. 자, 보세요.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1억까지 10%, 2억에서 5억까지 20%잖아요. 그러니까 증여공제 이런 거 무시하고 계산하면 5억을 현금 증여하면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자, 그럼 강남에 있는 그 부자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거의 1억 가까이 증여세를 내고 이거 증여를 해요? 바보죠? 바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바보로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왜 거의 1억 가까이 9천만 원쯤에서 되면서 갓난아기한테 5억을 증여하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5억을 내 주머니에서 내 자식 주머니로 옮기는 순간, 포켓이 바뀌는 순간 미래 상속세 2억 5천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전증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계속 하죠. 네. 그래서 성년이 돼서 나올 때는 몇십억의 자금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증여한 돈이 예금 통장에 가만히 있을까요? 네. 주식 사고, 뭐, 양평에 땅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5억이 나중에 50억이 됩니다. 네. 이게 사전증여를 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소득을 가는, 그러니까 상속세 대상이 되는 그 아버지의 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 주머니로 옮긴 거래를 우리가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 보이지 않는 미래 상속세가 50%가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증여를 하는 거예요. 사전증여. 네. 진짜 상속세에 대한 그 리스크를 알고 있는 그 회장님이 이런 분들은요, 이 사전증여 진짜 미친 듯이 해요. 계속 하고요. 어떨 때는 50% 부담하고도 증여해요. 네. 내가 50% 지금 증여할 때 이게 100억인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이게 1000억이 되고 뭐 이런 재산을 50% 되고 증여하는 거거든요.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CEO분들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한 20%는 아이고 뭐 나 죽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 미래에 있는 상속세를 너무 등한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세금인 거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뭐 요새 뭐 150사 뭐 얘기 나와서 150사가 진짜 사실 줄 알고 그러시나. 무서운 세금이죠. 집안이 망합니다. 상속세는. 네,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만 이렇게 포켓을 바꿀 수 있는 소득이에요. 급여 퇴직금 안 돼요. 네, 배당은 됩니다. 주주만 만들면 되거든요. 주주만 만들면 되고 뭐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유학 가 있는 자녀도 되고 군대 가 있는 자녀도 되고 뭐 갓난아기도 되고 다 됩니다. 손자도 되고 주주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분의 분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회사의 주주무 보시고 구성 대행지 한번 보시고요. 예전에 이제 누군가한테 듣고 증여 플랜을 하셔가지고 자녀분들이 뭐 2%, 3%막 이렇게 되는 지분 구조 있죠. 저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도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예전에 초과 배당이 가능할 때는 주주만 만들어서 1% 있는 주주한테도 아빠가 다 포기해서 이제 줄 수 있어서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합법적인 정상적인 배당받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켓을 바꾸시는 어떤 볼륨이 지분이 최소한 한 10% 정도 돼야 의미 있는 배당 플랜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2, 3%가 안 돼 있는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 뭐 7%, 8%더 증여하셔가지고 이렇게 10% 최소한은 만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그동안 개업 18년 동안 증여 신고를 진짜 많이 수백 건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그 공통적인 그 통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어떤 증여 플랜 얘기할 때 대표님 이렇게 지금 자녀분들 15% 해가지고 세 자녀 이제 35% 하려고 그러면 증여세가 3억 나옵니다. 그러면요. 대표가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아까 까니까 3억, 그래, 그거 내가 내고 하지? 라고 하시지 않고요. 깜짝 놀라세요. 3억이나 내야 된다고? 야, 나 안 해. 나중에 하자. 나중에 3년 뒤에 가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증여할 때 아까 예전에 3억이었잖아요. 대표님 지금 5억인데요. 그러면 대표가 대부분 김세무사 3년 전에 그때 얘기할 때 할 걸 라고 후회하고요. 후회하고 그게 일반론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세금을 내고 증여할 때 대표님의 미래에 대한 예상은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에요. 내년에 회사 꼬꾸라질 것 같다 그러면 못해요. 그때 지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는 이제 잘 나갈 때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더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반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지분구조 바꾸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보셨던 이제 보수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야 되는 성격의 소득이고, 퇴직금은 정말 매력적인 소득이죠. 세부담이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설계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게 미래 소득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한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자, 배당은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상속세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포켓에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이고, 핵심은 지분 구조를 짜는 거예요.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분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짜놓는 게요. 짜놓는 게 미래에 상속세에서 진짜 남들 상속세 막 고민해가지고 막 사실 싸우고 막 난리 나고 이런 거를 방지하는 정말 효과적인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91세 회장님 그 특정 법인 플랜 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10억 가까이 이제 매년 부를 이전시키는 그런 플랜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한 2천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부동산을 당신 지분이 20% 갖고 계세요.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부동산 한 300억짜리인데 이게 이제 고민이세요. 92세 회장님 아직도 유튜브 보고 맨날 보고 김 선생 이거 어때? 하고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막 가가지고 뭐 현물투자 법인자랑 막 얘기 듣고 뭐 이렇게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뭐 막 그런 거짓말 친 사람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이런 허점이 있다 해서 보고서하고 보고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슬슬 짜증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장님이 지금, 그리고 당신께서는 나는 5년 안에 죽는다고 전체하고 어떤 안을 짜고 계시거든요. 회장님 이거 300억 이거 정말 회장님이 지금 60세고 70세거나 젊으시면 그 다른 2천억짜리 한 것처럼 법인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연세가 안 되고 그게 힘들 수 있다.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지금. 회장님이 그 법인 거 할 때 이거 지분구조 지금 이거 짜는데 몇 년 걸리셨냐고. 25년 걸렸거든요. 회장님 지금 25년 남으셨냐고. 제발 어디 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듣고 좀 그러지 마시라고. 하여튼 상속세는 그만큼 무서운 세금이고, 정말 2천억 그 부동산 진짜 모범 사례예요. 당시 지분 20%밖에 없는, 본 적이 없어요. 다 50% 이상이라 이렇지. 자식들만 좋은 거죠. 지금도 그 300을 어떻게든 주려고. 이게 지금 전공법으로 갑니다. 전공법. 증여. 전공법. 대신 증여의 상대방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 그렇게 해서 통으로 이제 증여하는 거로. 그래서 거의 뭐 아들, 딸, 손자 다 있을 때 가지고 손자가 부사장으로 있는데 상담한테 이제 손자랑 같이 상담을 했거든요. 손자가 좋아가지고 미리 또 지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요. 항상 편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쏠려요. 네,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상속세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의사결정이 결국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연봉으로 2억씩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소득 유형을 변경하게 되면 저세가 오히려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기속적 변경, 이게 이제 폭게 바뀌는 효과입니다. 상속 감소 효과를 고려해서 배당하는 게 장기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까 이거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분이동 하게 되면 이제 하셔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변경 효과, 이제 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사례거든요. 주식의 30%를 5세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그랬더니 세금이 2억이 나오는 거예요. 2억이 나와서, 알아서 퇴근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억이 이제 나오면 대부분 다, 아이고, 너무 많다. 나중에 하자. 뭐 안 한다. 뭐 이러실 텐데, 2억을 내는 분들이 이 효과를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2억을 내야지만 이 효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해가지고, 배당으로 하는 이제 12억이 5살짜리 애가 이제 자금 출처가 생기는 거고요. 아버지가 배당으로 받았을 때보다 자녀한테,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가는 거니까 매년 14%로 끝날 테고, 그 효과도 몇 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속변경, 상속 제조,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효과, 그리고 요거죠. 투자 수익. 투자 수익.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아버지의 정보력에 따라 달라요. 아버지가 정보력이 있는 뭐 대한민국 상위 1%에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중에 뭐 10억이 뭐 100억이 되고 몇백억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는 많이 제약이 돼 있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뭐 이런 부동산을 잘 산다든가, 뭐 금을 산다든가, 뭐 좋은 뭐 주식, 이게 이제 뭐 신의 영역이니까 좋은 주식을 산다라는 게, 예, 그런 정도로 투자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2억은 내야지만 되는 세금이 아니라 부담해야 되는 투자의 개념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걸 내는 분들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서 안 한 분들은요, 5짜리 커가지고 25대도 이제 사회생활 해가지고 소득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입대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25, 35 되면 몇십억 합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나오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몇십억 딱 합법적인 자금 가지고 나오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 국세청의 이제 조사, AI 조사 내지는 뭐 이런 어떤 그런 틈이 없는 그런, 이게 좀 허점이 좀 없는 이제 그런 그 조세행정 이런 걸 고려하면 이런 건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하셔가지고 그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하시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억대 정해서 내고 오케이 해가지고 하는 플랜들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들 이런 거 설명드리면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래 상속 주는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기보다 상속세를 덜 내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최대한 빨리 좀.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100억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50억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네가 아까워서 안 했다. 이제 미래에 수십 년 뒤에 상속으로 하면 이게 1000억이 된다. 또는 500억이 된다 하면 상속세 500억을 내야 되는 거죠. 사전적인 힘이라는 게 미래 상속세 500억을 지금 50억으로 막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 자본이득을 이 내면 자녀한테 다 기속시킬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위주인 재산가들이 이게 참 이게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또 뭐 이렇게 양도세 무서워서 또 팔지는 못하고, 때로는 현금화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현금화 자산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현물투자 법인전환밖에 없어요. 법인전환을 했으니 법인이 갖는 장점을 활용해서 계속 플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합법적인 자금 출처 여기까지. 실무 유의사항 여기까지만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 네. 그래서 결산배당, 중간배당 차이. 중간배당 우리 그 비상장 기업은 결산배당은 3월에 하는 배당이고요. 중간배당은 우리가 아무 때나 편리할 때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비상기업 1년이니까 배당 2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결산배당 3월에 하는 배당 한 번, 그 다음에 정관에서 정한 아무 때나 이렇게 선택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배당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관에 중간배당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관에 만약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정관 변경 먼저 하시고 중간배당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실 때 중간배당을 할 때는 중간배당 기준을 공고하셔야 됩니다. 공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아까 그 지방청 감사 사례 있잖아요. 중간배당 한 데를 공고 안 한 경우에는 가지금적을 하는. 그래서 대부분 정관에 언제 특정 날짜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중간배당 받을 주주를 특정 날짜로 딱 특정해서 정관을 규정을 하지 않아요. 일정한 날로 정해가지고 중간배당 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중간배당 기준을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서식이 2개가 필요하죠. 중간배당 기준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얼마 할지에 대한 결의 2개가 서식이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큰 의미 없고, 네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초과배당 이유는 그 혹시 필요하시면 뭐 세무 대리인이랑 좀 의논을 하시든가 특정 법인에서 요새 가족법인 이게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세무 대리인과 협의하셔서 하시고 뭐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 간단한 단답형은 아는 법률에서 그냥 따로 뭐 수수료 없이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더운 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기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